미원의 원조인 아지노모토는 일본 식품업계의 절대 강자입니다. 사명이면서 모태 사업인 조미료 브랜드이기도 한 아지노모토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합니다. 콘소메 스프, 다시, 옥수수 크림 스프, 마파두부 요리 등 다양한 식료품에서 일본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8일 현재 시가총액은 2조 8천억 엔으로 일본 최대 맥주 회사인 아사히 홀딩스를 앞섭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6조 원으로 한국 증시 시총 13위인 카카오보다 큰 회사입니다. 일본 20기생이 가장 들어가고 싶은 순위에서 소니그룹,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빅3를 놓치지 않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본인의 식탁을 지배하는 아지노모토가 유일하게 맥을 못 추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요네즈입니다. 마요네즈 시장에서만큼은 1919년 창업한 도쿄 기업 큐피에 밀려서 만년 2위입니다. 큐피 마요네즈의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를 유지하는 반면 아지노모토의 점유율은 10%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큐피와 난장이들의 구도였던 마요네즈 시장에 이변이 벌어진 건 지난 4월이었습니다. 6월까지만 해도 72%였던 큐피의 점유율이 64%로 10%포인트 가까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지노모토의 점유율은 15%에서 17%로 상승했습니다. 지각 변동을 주도한 건 자체 브랜드 PB 상품이었는데요. 6월 8%였던 점유율이 14%까지 뛰어오르면서 큐피가 잃어버린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요네즈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난해 국제 원자재값 급등으로 일본의 기업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불어나는 원가를 감당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했죠.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비용을 가격에 전가하지 못했습니다. 도쿄나우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대로 만성 디플레 상태인 일본에서 자칫 가격을 올렸다가는 소비자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죠. 마요네즈 시장에서 총대를 맨 게 큐피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는 만큼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가 일부 이탈하더라도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던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 주력 상품인 450g들이 마요네즈 가격을 190엔대에서 227엔으로 올렸습니다. 가격을 고작 30엔 올렸을 뿐인데도 큐피의 예상과 달리 소비자들은 무섭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원인은 이자였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에게 지난 30년 동안 마요네즈는 100엔대의 상품이었습니다. 200엔짜리 마요네즈란 일본인의 머릿속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지노모토의 마요네즈는 용량이 400g으로 큐피보다 50g 작지만 가격이 190엔입니다. 그램당 가격차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슈퍼 진열대에 선 소비자들은 200으로 시작하는 큐피 대신 100으로 시작하는 아지노모토의 마요네즈를 집었습니다. 가격이 더 싼 PB 상품 점유율이 뛰어오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큐피 마요네즈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건 아닙니다. 가격이 100엔대인 350g 마요네즈의 점유율은 3.3%에서 4.8%로 올랐습니다. 단돈 30엔에 시장 점유율이 10%씩 휘청이는 일본 시장. 일본 소비자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들은 뭐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가격에 특히 민감합니다. 왜일까요? 30년째 오르지 않는 소득, 오랜 디플레이션, 거의 살벌한 수준인 일본 슈퍼마켓의 경쟁 구도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의 일본인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일본인들이 왜 가격에 민감한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는 일본 국내 총생산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 경제의 핵심입니다. 일본이 장기 디플레와 30년 경기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열쇠 역시 소비가 쥐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가계부를 분석해 소비에 대한 일본인의 의식 구조를 살피는 것은 일본 시장에 진출하거나 혹은 투자하려는 기업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보통의 일본인 가정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생활해 나갈까요? 다음은 아사다 리카라는 프리랜서 파이낸셜 플래너가 작성한 가계 결산표입니다. 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일본인 가구의 평균적인 벌이와 씀씀이를 나타냈습니다. 남편은 풀타임 정규직 직원이고 아내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현재 일본의 일반적인 근로 형태입니다. 아내가 한 달에 8만엔, 1년에 96만엔어치만 일하는 건 돈을 더 못 벌어서가 아니고요. 시간을 그렇게 제한을 하기 때문입니다. 연수입이 106만엔을 넘으면 소득세가 발생해서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파트타임 근로자가 더 일할 수 있는데도 이 세금 때문에 일하지 않는 현상을 106만엔의 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난 수입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뺀 실수
수령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출은 크게 식비와 공과금 같은 기본 생활비와 주거비, 교육비, 기타 지출 등 크게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타 지출이란 질병 등 예상치 못하게 돈이 들어간 항목을 말합니다. 아사다 리카의 가계 결산표를 기준으로 삼은 건 일본 정부의 가계 조사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일본인의 수입 및 지출 현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과 연령 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산표에 나온 12만엔의 주거비와 2만엔의 전기 수도료로 도쿄 도심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세가 12만엔이라면 매매가가 한 4천만에서 5천만엔 정도인 집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이 8,873만엔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본 전국 평균치로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분석하에 파이낸셜 플래너의 가계 결산표를 사용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 평균적인 일본 4인 가구는 매달 43만엔을 벌어서 38만엔을 씁니다. 이 가운데 6만엔이 식비라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여윳돈, 즉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매월 5만엔입니다. 여기에 보너스 같은 일회성 수입, 갱신료 등 임대계약을 유지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 학원비, 기타 지출과 같은 일회성 지출을 뺀 금액은 1년에 40만엔입니다. 매월 5만엔씩 1년간 모은 60만엔과 합치면 100만엔. 100만엔이 1년에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입니다. 연간 지출 591만엔 가운데 식비는 72만엔으로 12%를 차지합니다. 만약 가족 구성원이 큰 수술을 받거나 여름 휴가를 예상보다 더 거창하게 다녀오거나 예정에 없던 외식이 늘어나면 저축할 수 있는 여윳돈은 더욱 줄어들겠죠. 그럼 매년 100만엔을 저축하는 이 가정의 미래는 걱정이 없는 걸까요? 여기서 일본인은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공익재단 생명보험문화센터가 작년 10월 발표한 생활보장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부부가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노후 자금은 월 23만 2천엔, 여유있게 생활하려면 월 37만 9천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평균 수명까지, 즉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5,568만엔, 여유있게 생활하려면 9,096만엔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65세와 60세 이상인 일본인 부부는 매월 평균 19만 1천엔의 연금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받는 연금 총액은 4,584만엔입니다. 연금을 제외하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이외에 984만엔,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려면 4,512만엔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년 100만엔씩 저축한다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건 가능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죠. 일본인의 이런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게 2천만엔 문제 사건입니다. 2019년 일본 금융청은 2017년 일본 정부의 가계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연금이 주 수입원인 65세와 60세 이상인 부부의 월 수입과 지출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월 수입은 21만엔인데 지출은 26만엔으로 매월 5만엔씩 적자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청은 평균 수명이 95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노후 기간을 30년으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1980만엔, 즉 2천만엔 정도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2천만엔 문제인데요. 1년에 집값이 몇억 원씩 오르내리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2천만엔, 2억 원 정도 부족한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세상에서 정년까지만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에는 연금만으로도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해도 하고 싶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일본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파장이 얼마나 컸냐면 일본 정부가 금융청의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에서 배제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시면 일본인들의 노후 생활이 매우 정교하게 분석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각 항목별로 얼마가 드는지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도 역시 식비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노후 자금 설계가 이토록 정교할 수 있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안 오르지만 물가도 오르지 않으니까 지금의 상태가 쭉 계속된다는 전제 하에 노후를 설계하는 게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지난해부터 20년 넘게 미동도 않던 물가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일본인들의 노후 설계는 뼈대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애써 모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노후에 필요한 돈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만성 디플레이션 탈출에 싹이 돋았다라고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일본인들은 너무 불안합니다. 일본 정부의 기대대로 매년 물가가 2%씩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10년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는 월 28만 3천 엔, 여유롭게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월 46만 2천 엔으로 오릅니다. 지금보다 각각 5만 엔과 8만 엔 정도가 늘어납니다. 20년간 필요한 금액은 6,792만 엔과 1억 1,088만 엔으로 지금보다 1,224만 엔, 1,992만 엔씩이 증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수령액이 줄면 줄지 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일본의 현실입니다. 매년 100만 엔씩 저축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매년 100만 엔씩 저축하는 게 가능할지도 이제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평균적인 일본 4인 가정의 가계 결산표를 다시 살펴보시죠. 작년 10월 경제지표인 물가 상승률 3.6%, 소득 증가율 2.2%를 대입을 하면요, 그 결과 연간 지출은 613만 엔으로 3.6% 늘어난 반면 수입은 704만 엔으로 2.2% 증가하는 데 그쳐서 저금을 할 수 있는 여윳돈이 92만 엔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현재 1000만 엔인 현금의 가치는 10년 후 820만 엔, 20년 후 672만 엔으로 떨어집니다. 가계 결산표에서 보신 것처럼 노후 생활 자금에서는 특히 식비와 전기, 수도료 같은 공과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둘 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항목들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호우 같은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큰 병에 걸리는 등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기기라도 하면 20년, 30년 후의 생활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019년 외국계 생보사 PGF 생명이 6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평균 저축액은 2,956만 엔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는 저축액이 2천만 엔을 밑돌았습니다. 저축액이 100만 엔도 안 된다는 응답자도 25%에 달했습니다. 일본에서 마요네즈 가격을 30엔 올린 것만으로도 점유율이 10% 추락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보면 일본인들이 슈퍼마켓에서 10엔 차이에 민감해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시죠? 일본인들이 쪼잔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 행위인 겁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일본인들의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소득을 늘리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이 임금 인상에 목을 매는 이유입니다. 지난 4일 후생노동성은 올해 근로자 1000명 이상 주요 기업 364곳의 임금 인상률이 3.6%로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36대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3.99%였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은 6월 마이너스 1.6%로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인 올해 임금 인상률도 사실은 기업들이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팔비틀기에 못 이긴 척 응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년에도 3%의 임금 인상률을 이어가서 실질 임금을 플러스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일본이 만성 디플레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미래에 대한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느냐가 걸려 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내년 임금 인상률을 벌써부터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다음 주는 여름 휴가로 도쿄 나우를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